안녕하세요. 목동중학교 3학년 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박시전을 다 함께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34페이지를 펼치시고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을 치시고 내용을 필기하는 방법으로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연필과 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전은 조선 숙종 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은이는 모릅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박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넣어 만든 소설입니다. 청나라에 패한 역사적 사실을 승리한 것으로 바꾸어서 대리만족하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여주인공 박씨를 통해 조선시대 가부장제에 억압받던 여성들의 해방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또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주로 가정 내의 갈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박씨가 허물을 벗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나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병자호란이라는 조선시대의 큰 이 전쟁에서 활약하는 박씨를 보여줌으로써 박씨의 활동과 영역이 훨씬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4페이지를 펼치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시전은 굉장히 긴 소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앞부분 또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조선 인조 때 이상공의 아들 이시백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용맹하여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 어느 날 박처사가 이상공의 집을 찾아가 이시백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자고 청하고 박처사의 신비한 재주를 보고 감탄한 이상공은 둘의 혼인을 허락한다. 처사라는 것은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 묻혀 살던 선비를 처사라고 합니다. 박처사는 금강산에 살고 있는데 박처사가 박씨 부인의 그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이시백의 아버지와 만나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 박처사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본 이상공이 그 박처사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자고 혼인시키자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과거의 삶의 모습이 있죠. 부모가 자식의 혼사를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박처사의 딸과 혼인한 이시백은 박씨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임을 알고 박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박색이라는 것은 아주 못생긴 얼굴을 또는 그런 사람을 박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씨의 용모가 매우 못생겼다는 걸 알고서 대면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굴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아요. 이시백이요. 박씨는 이상공에게 처하여 이상공은 박씨에게 있어 시아버지죠. 시아버님한테 뒤뜰에 피화당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여종 개화와 함께 지낸다. 남편이 박씨의 그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뒤뜰에 피화당이라는 꼭 이름 붙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피자는 피할 피자에다가 화는 재앙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는 집 뭐 이런 뜻이죠. 피화당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여종 개화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입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발단 부분이에요. 발단에서는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이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박씨는 이시백과 혼인하지만 외모 때문에 박대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졌다. 이것을 태평성대라고 하죠. 이때 나라에서는 인재를 구하고자 과거를 열었는데 시백 역시 이 과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시백이 과거를 보기로 한 날 밤 박씨는 꿈 하나를 꾸었다. 뒤뜰 연못 가운데 꽃이 활짝 피어있는데 그 꽃 위로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르고 꽃 아래에는 백옥으로 만든 연적이 놓여 있었다. 자,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 이시백이 장원급제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연적은 벼루를 먹을 벼루에다 갈잖아요. 그때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있습니다. 휴대용 그릇인데 그걸 연적이라고 해요. 주로 도자기로 아주 예쁘장하게 조그맣게 빚는 그런 것이 연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연적이 청룡, 푸른 용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푸른 바다 위를 논일다가 여의주를 얻어서 여의주를 용이 앙 물어서 구름을 타고 백옥경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20액의 자왕급제를 암시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 꿈이죠. 놀란 박씨가 잠에서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그러니까는 박씨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자왕급제를 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느덧 동쪽이죠. 동방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박씨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연못에 다가가니, 이 연못이라는 건 꿈속에서 본 그 뒤뜰에 연못이 있는데 정말 그 꿈속에서 거길 봤잖아요. 연못에 다가가니 과연 그 꽃 아래에 연적이 놓여 있었는데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연적이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꿈속에서 본 연적이 정말 그 자리에 갔더니 정말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신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을 고전 소설의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소설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설이라서 굉장히 이런 전기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연적을 방에 갖다 놓고 개화를 불렀다. 개화는 계집종이죠.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너라. 그러니까 연적을 주어서 과거 시험에 도움을 주려고 불렀어요. 이 말을 들은 시백은 정색을 하며 꾸짖었다. 그러니까 박씨가 자기를 보고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개화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감히 장부의 과거기를 지체케 한단 말이냐. 사내 대장부 할 때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을 지체게, 그러니까 시간을 늦추게 한단 말이냐라고 추상같이 고함을 지릅니다. 추상이라는 것은 아주 차갑게 아주 그냥 고함을 지릅니다. 개화가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와 박씨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씨가 잠깐만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한 번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 전해라 라고 다시 전해요. 시백은 이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기를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말을 통해서 과거 조선시대의 삶을 볼 수 있죠. 남존 여비, 그러니까 남자는 존대하고 여자는 비하하는 이런 사회상을 볼 수 있는 대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개화를 잡아서 매 30대를 때려서 물리쳤습니다. 개화가 돌아와 매를 맞은 이야기를 하자 박씨가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렸다. 슬프다. 나로 인해 죄 없는 너가 매를 맞았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슬프게 탄식한 뒤 개화에게 연적을 주며 시백에게 말을 전했다. 이 연적의 물로 먹을 가라. 그를 지어 바치면 장은 급제할 것입니다. 라고 연적과 함께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박씨가 이 앞니를 예측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부모님께 영화를 보이고 가문을 빛내십시오. 이런 말을 이시백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 후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이름난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 함께 평생 사십시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개화에게 이 말을 들은 시백이 연적을 들어 찬찬히 살펴보니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였다. 그 연적이 굉장히 평범치 않고 굉장히 멋진 연적이었나 봐요. 시백은 마음속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 지난 일을 뉘우치며 매맞은 개화를 위로하고 박씨에게 말을 전했다. 그러니까 연적을 보니까 이시백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박씨가 나를 도우려고 불렀던 건데 내가 너무 매몰찼구나 이런 거죠.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부인의 넓은 아량으로 다 풀어버리시오. 태평한 시절을 만나 평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전하고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물론 이시백이 이번 기회로 크게 뉘우쳐서 박씨와 화목하게 지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잠깐 뉘우치는 거죠. 너무 매몰찼구나 하고 뉘우치고 그냥 가요. 그 박씨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변한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시백은 연적을 품에 안고 과거장에 들어가 글재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강구의 문동요라는 글재가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글을 쓰시오라는 내용인데 강구의 문동요라는 것은 번화한 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듣다라는 뜻으로 태평한 시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태평성대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백이 박씨가 준 연적에 물을 부어 먹을 갈아서 황무 무심피를 반쯤 흠뻑 적신 후 한다름에 글을 막 써내려갑니다. 써내려가니 가히 고칠 것이 없었다. 제일 먼저 글을 바치고 방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연적에다가 물을 부어서 먹을 갈아서 황무 무심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붓을 말해요. 이걸로 한 방에 막 글을 썼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글을 바쳤대요. 잠시 후 방이 걸렸는데
한성부에 사는 이득춘의 아들 시백이라고 쓰여 있었다. 장원급제였다. 그러니까 이시백을 찾는 방이 붙은 거죠. 이윽고 춘당대는 창경궁 안에 있는 그 대인데 옛날 과거를 여기서 실시했대요. 춘당대 높은 곳에 새로 장원급제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이시백 장원급제 뭐 이렇겠죠. 시백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인사를 올리니 임금이 좌우를 물리친 후, 좌우라는 것은 옛날 신하들이 좌와 우에, 임금의 좌와 우에 있었죠. 그러니까 좌우 옆에 있는 신하들을 막 이렇게 물리치면서 시백에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좌우를 물리친 후 시백을 가까이 불렀다. 시백을 한참 동안 살피던 임금이 크게 칭찬하며 당부했다. 부디 훌륭한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 시백은 감사의 절을 드리고 물러나 집으로 향했다. 어사화를 꽂고 금과 옥으로 된 띠를 두르고 말 위에 앉은 시백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하고 당당했다. 어사화라는 것은 장원급제를 하면 임금님이 이제 종이꽃을 만든 것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그 감투 그 모자 있죠. 모자에다가 이제 꽂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사화. 시백 일행은 청색 홍생의 깃발을 앞세우고 삼현육각은 악기입니다. 악기를 막 울리면서 장안의 큰 길로 나섰습니다. 이런 것을 금의 환향이라고 하죠. 금색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건데 성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춘3월 호시절, 3월에 아주 좋은 시절이란 말이에요. 만불은 흐드러지게 피어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소년급제한 시백의 옷 같은 얼굴은, 소년급제했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급제했다는 거, 장원급제했다는 겁니다. 시백의 옷 같은 얼굴, 시백이 얼마나 젊고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옷 같은 얼굴은 아름다운 봄 경치와 어우러져 하늘나라의 신성과 같았다. 장안의 백성들이 누가 장원급제했나 궁금해서 왔겠죠. 앞다투어 구경하며 칭찬하는 말이 거리거리에 넘쳐 흘렀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풍악을 갖추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어요. 잔치에 참석한 여러 재상이 너도 나도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드렸고, 상공은 이시백의 아버지죠. 상공도 술잔을 돌리며 마음껏 즐거움을 누렸다. 아들이 장원급제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잔치를 벌였겠죠. 이윽고 날이 저물어 파영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파영곡은 이제 잔치가 끝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 연주하는 음악 같은 걸 파영곡이라고 합니다. 상공이 시백과 함께 내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낮을 이어 즐기려 했지만 얼굴에 나타난 서운한 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상공의 얼굴이 굉장히 서운한 빛을 띠고 있어요. 얼굴 못난 며느리가 손님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피화당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박씨가 자기 얼굴이 부끄러워서 잔치에 나오지 않았죠. 그것이 이 상공은 속이 상한 겁니다. 상공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본 부인이 물었다. 이때 부인은 이시백의 어머니죠. 박씨의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경사는 평생에 2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이런 날 대감의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추한 박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상공의 부인 외모로 인물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추한 박씨가 뭐 이러면서 상공은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엄숙하게 말했다.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얕고 짧다고 한들 어찌 그렇게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오.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를 누를 것이고 뛰어난 덕행은 주나라의 임사에 비할 것이오. 그러니까 며느리가 재주가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제갈공명의 부인 알죠? 삼국지 읽어본 사람 알 거예요. 제갈량의 부인 황씨보다도 뛰어나고 주나라의 임사라는 것은 태임과 태사, 문왕의 어머니 태임과 무왕의 어머니 태사를 합쳐서 임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 가문의 과분한 며느리이거늘 부인은 다만 생김새만 보고 속에 품은 재주를 생각하지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요. 라고 상공이 자기 부인한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상공은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하며 박씨의 인품을 높게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박씨 곁에는 괴화만이 남아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적막한 초당에 앉아있는 박씨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피화당에 혼자 박씨가 이제 잔치에 못 나가고 있죠. 이거를 괴화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방님은 한 번도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대부인의 박대마저 심해 이렇게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대부인 시어머님인 거죠. 시어머님이 며느리까지 막 구박하고 있어요.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독수공방만 하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조차도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합니다. 라고 개화가 박씨의 신세를 안타까워해 줍니다. 박씨가 얘기합니다. 사람의 길흉화복. 길흉화복이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 뭐 복되고 뭐 나쁜 것들 뭐 이런 다 합친 거죠. 길흉화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 인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하죠. 모든 것은 하늘이 정해준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가진 박씨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탕왕은 하걸에게 갇힘을 당하고 하걸이라는 것은 폭군이죠. 폭군인데 이 폭군에 의해서 탕왕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하늘에 달렸음을 알려주는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막 이제 펼쳐 보입니다. 또 문왕, 뛰어난 문왕도 유리옥에 갇힌 적이 있으며 공자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을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도 다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의 운명에 따라 고난을 겪었다 이 얘기죠. 유리옥과 진체에 대한 설명은 밑에 있습니다. 유리옥은 은나라 때의 감옥이래요. 진체는 진나라와 채나라를 얘기하는데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람들한테 포위돼서 7일 동안 굶주리며 고초를 겪은 적이 있었대요.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터이니. 굉장히 그 현실 수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고 하늘이 정해준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화에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꼭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박씨가 이렇게 박해받고 구박받는 것을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늘이 정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박씨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니 개화는 부인의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탐복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 1입니다. 박씨는 꿈에서 본 연적을 통해 이시백의 장원급제를 도와주죠. 그리고 이시백이 실제 장원급제를 하는 것까지가 전개 1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개 2와 그 다음에 위기, 절정, 결말을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